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치면서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7도, 또 내일은 3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군요. 네, 오전에 경기도 광명 기온은 36도를 넘었고 서울 구로와 강원도 삼척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폭염이 이중으로 찾아온 셈이라 한낮 기온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가 37도, 세종, 청주, 광주가 36도입니다. 폭염 경보는 확대됐습니다. 오전 10시 경기 북부와 인천, 충남 서해안, 강원 내륙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셈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 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이 더 덥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 기준 서울 역대 최고 기온인 38.4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도권이 특히 뜨거워서 경기도 광명, 고양, 구리, 남양주, 군포가 내일 3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구름이 없이 맑아서 햇볕이 강하고 오전 농도도 짙어서 야외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제주도의 파도가 높다고요? 네, 현재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앞바다의 풍랑이 거칠게 일겠습니다. 특히 대조기와 겹치면서 해수면이 더욱 높아져 제주 해안은 물론 남해안 일부 지역에도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해안 도로를 찾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성입니다. 네, 폭우 뒤에 찾아온 폭염으로 지난 23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10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안전관리 1일 상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총 1,963명, 또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라 23일 하루에만 돼지 651마리, 가금류 22,974마리 등 총 23,62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주말 폭우가 휩쓴 경기도 가평과 주변 일대에서는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견된 사망자는 캠핑장에서 실종된 10대 남성인 것으로 DNA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가평군 대보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가평 일대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여기 대보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다리는 지난 20일 물이 넘치면서 덮쳤던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난간 쪽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이 넘치면서 나무더미와 돌더미들이 덮쳤던 흔적입니다. 아래쪽 이곳 하천 쪽에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렬로 서서 계속해서 걸으면서 막대기 같은 곳으로 쌓여있는 잔해물들을 뒤지면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범인은 산사태로 실종자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일리에서부터 가평 일대 그리고 김포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 등지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로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중수색, 수상에서는 보트를 이용한 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평 아래쪽 팔당댐은 상류에서 올려온 부유물로 수면이 뒤덮인 상황으로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집중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찾고 있는 실종자가 2명인 겁니까? 네, 일단 어제 하천에서 발견된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소방 등 관계 당국이 찾고 있는 실종자 인원은 2명입니다. 가평군 마일리에 있는 캠프장에서 흘러내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과 그리고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이렇게 2명입니다. 이 2명 가운데 캠프장에서 실종된 여성은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의 어머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여성의 아들인 1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폭우로 가평과 포천, 경기 북부 일대에서 숨진 사람은 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뿐 아니라 이제 복구 작업도 진행돼야 할 텐데 가평 일대가 지금 상당히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오인 지금 가평 일대 기온이 32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수색 작업이나 복구 작업 역시 이런 폭염 속에서 상당히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도 온열 질환에 유의하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가평 일대에 단전된 가구는 25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일부는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어서 급수차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쳐서 유실된 도로는 한 개 차로 정도만 먼저 다닐 수 있게 하도록 하면서 복구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다만 법정 도로가 아닌 마을 내 도로 상황은 더욱더 열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가평군청은 수해 복구를 위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군 대보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또 공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근데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로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근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 같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상황을 한번 잘 들어보고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좀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그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사고도 워낙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죽지 않는 사회, 또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삼립 시화 공장을 방문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그 공장이기도 한데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 자신을 노동자 출신 또 산업재해 피해자라고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 정부는 노동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겠다. 또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겨레 신문과 M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거로 알려졌는데요.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며 조치하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문건 들고 가신 건 어떤 문건입니까? 단전 단수의 문건입니까? 최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등의 압수수색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소방청장과 차장 등 관계자를 불러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을 폭넓게 조사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라고요. 네, 특검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게도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거로 보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고치거나 폐기하려 했는지 파악하는 중인데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정 전 실장은 내란을 방조했다는 사유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 전 실장도 조사를 위해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최상병 특검은 오늘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조사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초기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동석한 인물입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경위 등에 대하여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화를 내며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오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유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을 소환 조사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과 김 여사 가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 행정관들이 오늘 특검에 출석한다고요? 네, 그제 소환됐던 조현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전직 행정관 2명이 오늘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오전 10시 유경욱 전 행정관이,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이 출석합니다. 두 사람 모두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함께 해온 최측근입니다. 유경욱 씨는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정지원 씨는 전 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동행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캐물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이 오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또 오빠인 김진우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의원은 당시 양평군수로 재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 관련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특검팀은 어제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추진했던 코이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통일교 현안이던 YTN 인수 관련해서도 당시 공기업 지분 매각을 주관한 3일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연일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며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여야가 아침부터 격돌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박 의원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인간방패를 만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말살해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당권 경쟁에서 뒤처진 박찬대 의원이 강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회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도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특검이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러 가는 금요일마다 압수수색을 나오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내각 인선을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국회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송 비대위원장의 과거 당직자 폭행 이력을 언급하면서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과거 당직자 폭행 이력에 대한 지적에 이미 반성과 사과를 했고 처벌받아 탈당까지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인사 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는 거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망가진 거 아니냐.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인사라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후보자 3명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을 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네, 한미 재무 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담 연기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고위직 회담도 취소되는 등 준비된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이미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했고 EU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15%를 맞추지 못한다면 협상 실패로 판단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검토 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익이 중요한 순간에 관세 협상 상황을 정치 공세로 삼으려는 야당 태도가 파렴치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도 한뜻으로 미국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며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진중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내부 총질을 어떻게 보겠느냐며 그런 발목 잡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5%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을 주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며 무역 상대국들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가 취소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 관세를 인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미일 관세 협상 타결로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곤란하게 됐을 거라면서 일단 미일 합의를 기준으로 한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2+2 협의가 취소된 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직접 면담이 불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합니다. 네, 어떤 점이 논의될까요? 일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처럼 우리 정부에도 천문학적 투자를 압박하고 있죠.
네, 일단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조 원, 그러니까 2021년 우리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정부의 비상에 걸린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지면서 대미 투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나와 SK, 현대차와 LG까지 주요 재계총수들과의 회동도 가져왔습니다. 대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얼마나 될지 그런 걸 논의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금액도 문제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게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바로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 규제와 디지털 규제입니다. 먼저 농축산물은 쌀과 소고기 수입 규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쌀에 대해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미국의 몫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의 동의도 모두 받아내야 합니다. 또 FTA 협상 때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농민단체를 설득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소고기는 30개월령 이상 수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검역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구글이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도 문제인데요. 군사시설 등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밀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8월 1일까지 남은 협상 시한은 이제 엿새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며 일에 그르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도 참패했고 시간도 없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퍼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8월 1일이라는 그 시간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통상 협상하는 당국자들이 쫓긴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러면은 협상 결과가 좋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일단 오늘 오후로 예정된 통상대책회의에서 대미 협상 과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네,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압축된 교육기간 안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유급 조치는 유지가 돼 재적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 재량에 맡겨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오랜 시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또 졸업할지 관심이었는데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가 소속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이 복귀 의대생 교육 방안을 정한 건데요. 일단 복귀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예과 1, 2학년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앞서 내려졌던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고 유급이 누적된 재적 처분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에서 5.5년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교육부는 수업 기간이 줄었지만 방학 등을 이용해 기존 교육 과정은 다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만큼 학사 유연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두고 특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상 학사 유연화로 보이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또 한 번 의대생에게 끌려가는 특혜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 과정이 뒤죽박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복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특권에 취해 환자를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 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서도 시간이 더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공의 복귀 문제도 남은 만큼 특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한 당무감사위 결론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 행위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74조 2항에 근거해서 후보 교체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절차 완화 조건을 갖고 적용한 것으로 당헌 당규의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서 이번 대선 전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 대신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한 바 있죠. 이와 관련한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관련된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돌연 취소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통보 시점 또 통보의 형식도 너무 좀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상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협상만 봐도 굉장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550조 가량의 투자 유치를 미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 조정들이 결국에는 더욱 시간이 촉박하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길들이기의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정들이 미뤄지게 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 어떤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인지를 먼저 찾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노골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요즘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런 요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통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사업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내적으로 봐서도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얼마를 받아냈다, 총 규모가 얼마다 여기 아마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5,500억 불입니까? 이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뭐 4천억 불을 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맛, 그러니까 돈의 규모로는 이렇게 되지만 국내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는 어떤 데이터,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한미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우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주미 대사를 바로 소환을 했고 또 미국은 또 우리의 지금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외교 채널이 상당히 좀 약화된 상태고 또 그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중 좀 이런 인물로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좀 삐걱거렸던 이런 부분이 합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익을 위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발휘해서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모든 가용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미국과 협상이 유리할 수 있도록 좀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파렴치하다고까지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항상 뭐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국익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 오히려 이걸 내부적인 어떤 정치 투쟁의 공세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그 입지가 더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본을 모르고 있는 이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정부를 욕을 했는지 아니면 정부를 도와줬는지 한번 반추해 보시길 요청드리고요. 저희 야당이지만 우리도 국익을 위해서는 함께 힘을 목소리를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토를 가서 트럼프를 만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 트럼프 안 만나도 됩니다. 하면 자꾸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미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뭐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또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종류의 야당의 비판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당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돈 앞에 장사 없는 거는 모두가 가족도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요구하는 게 돈 내라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돈을 줬으니까 너네도 투자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관세를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사이가 좋니 안 좋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황당한 입장이고 해당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여당에서 지금 야당에서 해야 될 내용 들은 그래서 얼마까지 줄 것이냐,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외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의 지원은 어디까지가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지 감성적으로 사이가 좋니 안 좋니라고 접근하는 것은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국익 또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태도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근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부가 맡아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협치를 하고 있습니까? 내란당이라고 해서 해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금의 그 태도는 매우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의원이 파렴치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묘사했던데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염치가 없다. 몇 년 전에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저기 이 체코 가서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전 정부가. 그래서 그 규모가 무려 한 40조 정도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수주했다고. 그 당시에 한수원이 나서서 정말로 모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수주를 했으면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가 덤핑 수주했다고 막 계속 제기를 하고 폄훼했거든요. 외교 나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는 저는 외교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그 외교의 내용은 차치하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가심이나 이런 거 갖고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도는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조금 외교를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에 쎄쎄하고 일본에는 감사하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단선적이고 평면적인가 하는 것이고요. 협상을 해보면 협상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미 간의 지금 정상회담 아예 얘기도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협상에 있어서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 탓을 지금 와서 야당한테 한다? 이건 속아 웃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저도 보고 한 가지만 있습니다. 바로잡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국 편 드시냐라는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누구 한쪽 편 들어가지고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뭐 대만이건 중국이건 우리가 수출해야 될 부분들 결국 그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누구 한쪽 편 들어가지고 한쪽의 수출 품목이 막힐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유를 한 것인데 그걸 프레임 잡아서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이피 철저하게 국익 중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내용,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결국엔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이고 외교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잃고 나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외교도 결국에는
한미동맹은 깨질 수 없는 부분이고 굳건해야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성적으로 사이가 좋니 나쁘니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첨언을 하면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은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외교적으로 안 맞는 것인데 굳이 그 표현을 우리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정도 되는 분들이 뭐 쎄쎄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알다시피 중국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갑이죠. 근데 미국에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가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익에 어떤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늘 비유할 때 우리는 그 고랑에 빠진 소다. 그래서 오른쪽 풀도 먹고 왼쪽 풀도 먹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런 데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단선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가지 마라.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 중국 전승절은 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내고 또 민주당의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무도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런 것들은 다 외교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협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식으로 작용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울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2일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요. 또 재송부 시한이 만료가 되면서 임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지금 이번 그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장관들 중에서 총 15명의 인선이 마무리된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국토부 장관 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낙마를 했던 교육부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물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동영, 안규백, 권오울 장관에 대한 임명안이 제거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통상협의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지점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한미의원연맹 소속 그 10명 정도가 미국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인사를 여당 의원들이 만났다. 이거 지금 협상에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정치적인 내용들이 협상에 도움되지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도 반트럼프 노선이라고 하지만 뭐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세계사의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느냐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관세 협상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돈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얼마나 투자 유치를 많이 해오느냐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성과로 남을 텐데 그 과정 중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인사와 협상을 위한 만남이 불발된 것은 추가적으로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고 만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의 당무감사 결과를 좀 전해드렸는데 불법 행위다라는 결과가 났다라고 전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 그리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에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원 당규의 위반이 있었고 뭐 그동안 뭐 탈당 권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당무감사위원들이 7명인데 지금 1명이 오늘 나오지 않아서 6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좀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서 강하게 경고를 했고 또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4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명 결의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후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경선 후보자가 상당히 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일단 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왔던 두 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분은 지명을 철회했고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지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정치 투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투쟁의 대안으로 이런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을 하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의원 불패의 신화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게 병적 증명서를 안 냈어요. 군대 갔다 온 내용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기록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도 이해가 어려울 거다. 더구나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방위를 근무했다는 건데 여하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불패로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안구백 의원은 개인적으로 비교적 상식적인 사람이고 비교적 평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병적 증명서 이 부분 이건 사실은 치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벌써 뭐 임명해버렸으니까 그렇고요. 또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임명했지만 태양광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더구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끌다 보니까 자꾸 여론이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조기에 우리 셧다운 시키자 그래서 그냥 임명한 거 아닌가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그 박찬대 의원이 다시 무슨 우리 국민의힘 의원 45명 이르면서 내란 동조범이고 제명 결의 안 되겠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 그 탄핵 소추안 표결대를 상기시키는 또 모습이기도 아니,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이름 부르는 게 주특기입니까? 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느냐 마느냐 뭐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이때 한참 민감할 때 국민 여론에서 상당히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기각될 거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올라가서 우리 뭐 정영식
헌재 재판관 몇 사람 이름 부르면서 을사오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툭하면 이름을 불러서는 이름의 정치, 정말 좀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당시 45명의 의원들이 공관에 갔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시 공수처가 사실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가 따로 생기면서 이 법적으로 수사에 빈 틈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그 당시에 내란 행위 이걸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회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나갔던 것이지, 체포는 반대한다, 이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은 굉장히 당리당략에 빠져서 본인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흑역사를 장식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공무집행 방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의 정치를 하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 측면을 저는 비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저렇게 제명안을 제출하고 이런 거 국민의힘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봅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책임을 다해서 본인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니까 국회의원도 자격이 없다면서 책임지라고 제명 요구안을 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책임 절차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것을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좀 빠져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더 깊이 드는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여야의 격돌이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그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밖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예.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자, 여권 지지층 여론에 상당히 좀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죠. 김어준 씨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여론에 형성돼 있는 그런 의견들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크게 차이가 나죠. 국민적 정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김어준 유튜브는 어차피 음모론의 발원지다, 이렇게 지금 비판받는 그런 채널이기도 하고, 지난번 계엄 때는 무슨 누구를 체포해가지고 뭐 사살해라 뭐 이런 얘기도 그런 헛소리 가까운 정말로 음모론도 퍼뜨리고 그랬는데요.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한테 하는 얘기일 텐데,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낙마했기 때문에 그 강 후보자를 좀 위로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그 지지자들 결이 있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찬대 지금 그 전 원내대표 이번에 후보로 나왔습니다만, 강선우 후보자 조금 낙마에 대해서 미리 썼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개딸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친명 핵심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그 유튜브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 진영을 옹호해주고 또
뭔가 지지해주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은 길게 보면 정말로 그 진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예. 전 정부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극우 유튜브 뭐 이런 방송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하다 보면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 또 그런 뉴스만 골라서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뉴스는 안 믿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면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 균형 잡힌 통합의 정치를 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게 유튜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탓이 클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균형 잡힌 그 뉴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국민의 정서, 또 저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국민의 그 여론을 가감없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으면 곧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뭐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겠죠. 예. 근데 실제로 악의적으로 비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대한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뭐 사살하라고 증언했던 예. 그 계엄 상황에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도 뭐 헛소리라고 저는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혹들이 왜 일어났냐를 살펴보면 계엄군이 그 당시에 김어준 씨 그 자택이나 예. 그 회사는 왜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저런 의혹은 만들어낼 꼭 본인의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출입처와 관련한 논란이 또 있었던 게 김어준 씨 그 회사를 비롯해서 일부 이제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분들께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 출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야 성향이든 친여 성향이든 누구나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조금의 왜곡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야권의 다음 타겟이 되는 인사가 바로 최동석 인사처장, 인사혁신처장인데 계속해서 과거 발언이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인사에 문제 있는 인사의 정말 꽃은 최동석이라는 사람 같아요.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들의 인사제도, 또 승진, 또 그 교육, 특히 윤리 문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의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분을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혔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극한의 아부를 한, 정말로 저는 칭찬할 수 있다고 봐요. 때로는 아부 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아부를 넘어서 거의 찬양 정도의 수준을 해서, 그리고 이 친 이재명 그 진영 내에서도 이제 거기에 반하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문 진영. 예. 이런 데 대해서도 거침없이 정말 근거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걸 보고, 결국은 이분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서 상대를 공격해온 그런 저격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인사혁신처의 무게감이나 공직자들을 다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장으로서는 이거 안 맞다. 혁신처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이분의 발언 수없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것에 하나를 예를 들면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인사혁신처가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자리는 아닌데, 나머지 이 일반 공무원들의 승진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평가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코드 인사를 하게 되면 이 공직사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능력보다는 코드를 중심으로 인사하다 보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차라리 강선우 지명자를 좀 살리고 이분은 좀 달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저는 용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앞서 그 친문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여권 내에서도 약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저 역시도 최동석 인사처장의 말씀들, 그 과거 발언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리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임명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우 성향이라고 비판받는 분도 임명을 했던 과거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여권을 향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사람도 일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믿고 국민을 위해서 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드 인사를 막기에는 더 적절한 인사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정과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 그리고 여당에서도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오히려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 잘할 사람을 앉혀놓은 것이다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가야 되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7도, 또 주말인 내일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더위가 점점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은 데다 한반도 남쪽 해상에 머무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동풍이 유입되며 산맥을 넘은 고온 건조한 공기가 서쪽 지방의 기온을 높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7도를 비롯해 대전과 전주 37도, 대구 35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폭염은 주말인 내일 절정을 이룬 뒤 모레부터 다소 누그러들지만 다음 주까지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기북면 야산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40대 A씨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날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A씨와 일행은 새벽 6시부터 제초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경기 가평군 실종자에 대한 수색 범위를 팔당댐과 김포대교까지 넓혔습니다. 가평에 있는 청평댐 방류로 인한 조치인데 소방은 팔당댐을 가득 채운 부유물을 걷어내며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팔당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수해로 떠내려온 부유물들이 팔당댐 주변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사태 잔해로 추정되는 부러진 나뭇가지들도 보이고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현재 바지선을 띄운 채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부유물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부유물을 들어올리는 동시에 소방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기 가평군 실종자에 대한 수색 범위를 이곳 팔당댐까지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보트를 이용해 청평호에서 팔당댐까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금 전까지 소방 헬기가 팔당댐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청평댐을 방류한 것에 따른 조치로 실종자가 이곳 팔당댐까지 떠밀려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수색 범위를 넓힌 겁니다. 소방당국은 팔당댐까지 떠밀려온 부유물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며 실종자 신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김포대교 인근까지도 수색 범위를 확장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 수색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경남 산청의 집중호우로 인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경남 산청의 양천강이라는 곳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그리고 군 병력이 하천 일대를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색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군 병력 등 인원 500여 명과 장비 140여 대가 투입됩니다. 수색 인력은 하천 일대에서 탐침봉을 찔러가며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천에서 수중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공중에서 실종자를 찾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당국이 찾는 실종자는 지난 19일 오후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실종된 8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폭우가 내릴 당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색당국은 A씨가 양천강을 따라 내려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지점을 포함해 양천강과 진양호 일대를 수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이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에서 모두 13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네, 폭우로 수박 주산지인 충남 부여에선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출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제철 과일 수요가 겹쳐 수박 가격이 크게 오르자 농민과 소비자 모두 울상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부여군 규안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최근 호우로 물에 잠겼던 곳이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박을 키우던 비닐하우스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피해를 본 곳인데요. 한창 크고 있던 수박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박들이 그대로 썩으면서 악취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폭염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비닐하우스 내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복구 작업은 주로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여는 수박과 멜론 주산지입니다. 특히 수박 농가에 피해가 집중돼 출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일주일 내내 여기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보통 2, 3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여기에 제철 과일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박 가격은 지난주 집중호우 이후 급등했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이 수박 한 통당 3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 정작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수박을 출하한 농민들도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로 수박과 멜론이 당분간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군 규안면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가 농가입니다. 당분간 이어질 폭염까지 작황에 악영향을 준다면 신선식품 가격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비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을 오동건 기자가 만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을 고르는 소비자들. 최근 고공행진 중인 수박 가격에 놀랍니다. 이틀에 한 통씩 먹고 있어서 지금 또 사러 나온 건데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폭우 뒤 찾아온 폭염에 신선식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5일 3만 원을 돌파한 수박은 평년보다 약 30% 오른 3만 원대 안팎을 기록 중이고 풋고추도 36%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에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고추 재배 지역 343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수박 주산지인 충남 예산과 부여를 비롯해 다른 여름 과일인 멜론과 포도의 피해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단 수박의 경우는 비 피해가 없는 다른 주산지 작황은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하순과 8월 상순에 주로 출하될 경북 봉화나 강원 양구 지역의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7월 중순 높았던 수준에서부터 약보합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폭염에 배추와 무가 또 비상입니다. 7월 중순부터 계속 오름세인데 배추는 불과 열흘 사이 1,000원 가까이 올라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침수 피해 농가의 복구를 신속히 돕고 병해 발생 예방을 위해 약재 지원과 현장 기술 지원 등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가격이 상승한 오이와 애호박 같은 채소와 제철 과일에 대해 할인 지원을 이어가는 등 신선식품 물가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추진 중이지만 기상 여건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폭염의 강도가 더 심해질 경우 이런 신선식품의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경찰 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한 건데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흰색 SUV 한 대가 들어옵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옷 매무새를 고칩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방문 목적을 묻지만 운전자는 어딘가 수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를 거절한 운전자는 경찰이 동료와 함께 차량에 다가가자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차가 제 속도를 내기 전 경찰이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운전자를 제지합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45%. 운전자 40대 A씨는 대전 복명동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800여 미터 떨어진 유성 지구대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조 씨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위협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가 아들에게 총을 쏜 뒤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추적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당시 차에 총을 가지러 가 30-40분쯤 범행을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 집에 돌아오자마자 총을 발사한 거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그동안 가족 회사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 씨의 주장이 유족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 씨가 첫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 씨가 언급한 경제적 어려움과 범행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 등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 수송기가 소통착오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갔다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3일 C-130 수송기가 미국 괌으로 훈련하기 위해 한반도를 벗어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에 비상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데나 기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군 수송기와 일본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늘 오전 3시간가량 전국 공항의 티웨이 항공 카운터에서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아 탑승 수속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공항에서는 티웨이 항공 직원들이 수기로 탑승 수속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앱을 통한 항공권 예약 조회와 온라인 체크인, 결제 서비스 등도 한때 중단됐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 관계자는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탑승객들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대 총장협의회와 학장단이 제안한 대로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학기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등의 처분은 유지한 채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과 4학년 졸업은 내년 8월, 3학년은 2027년 2월과 8월 가운데 대학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8월 졸업생들을 위해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5.5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수학 기간이 한 학기 줄었지만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교육 과정은 모두 소화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막판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시각 24일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워싱턴 DC 상무부를 찾아 1시간 20분 정도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에 앞서 막판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 진전 방안과 함께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거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일괄 타결에 앞서 공개하기 힘들다며 추가 협상 일정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샤이닝 보너스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주었고 관세를 약간 낮췄으며 일본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상대를 찾아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각국의 합종 연횡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결과를 예상하긴 이르지만 미국 중심의 통상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세계 5위와 6위의 경제대국인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양국의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진전됐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와 위스키, 섬유 등 양국 주력 상품의 관세는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This is a historic day, a landmark moment for both of our countries. 세계 3위의 경제권인 유럽연합은 무역 다각화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입니다. 이달 중순 9년간의 협상 끝에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무역협정에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와 합의한 자유무역지대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Das Mercosur-Abkommen mit der Europäischen Union in diesem Herbst endlich abschließen. Das wäre ein wichtiger Durchbruch zur rechten Zeit.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는 조롱에 이어 35% 관세를 통보받은 캐나다도 메르코스르와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메르코스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 관세 폭탄을 맞은 뒤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브라질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Sobre a diversificação do nosso intercâmbio comercial, incluindo nas áreas de aviação civil e de produto de defesa.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노르웨이와 스위스가 주축인 자유무역지대와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의 산업 구조나 안보 환경에 달라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진 미지수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어제 갑자기 취소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 시에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세와 함께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했는데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2+2 이 협상은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된 건 잘 아시고요. 예. 현장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김정관 산자부 장관 또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은 가 있거든요. 예. 하고 이번에 취소됐던 이유가 스캇 베센트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축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남아 있었고 바로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1시간 20분, 8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정부가 전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0시부터 이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 하고 또 2차 전지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조선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뚜렷한 타협점이라든가 좋은 어떤 결말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정부 측은 이 하워드 러트닉 상부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8월 1일이 실은 관세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협상을 매듭짓자라는 의지는 재확인했다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무역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출국 1시간을 남기고 돌연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의 우리나라 길들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길들이기다 아니다라는 건 저희가 선뜻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것이 어떤 돌발적인 일정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취소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미국 쪽에서 범한 건데요. 예.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시간 전, 출국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통보도 이메일 통보였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야죠. 근데 이메일이었었고 저 이메일도 베센트가 보낸 이메일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비서실 이런 것들을 통한 이메일이었다라고 하고 예. 진짜 그 급박한 일정이 뭔지는 정작 또 설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예. 밑에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실은 투트랙으로 함께 미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세 협상도 있지만 방위비 협상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 모든 판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위성락 실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글쎄요, 상당히 좀 미비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 1%를 인하할 때마다 일본에 이제 어떤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와 협상을 할 때는 어떤 부분 요구할까요? 그렇죠. 이제 후일담들을 얘기하고 앞서 뉴스도 보셨지만은 그 연준 예. 이노베이션 공사 현장에 가서 한쪽으로는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낮춰라 압박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이제 늘어놓게 된 건데요. 네. 그 후일담 중에 나온 것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아주 급박하게 트럼프가 딜을 쳤고 그것들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래서 예. 마지막 1%포인트를 깎을 때마다 이것 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최종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이제 후일담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시작하려 하려다가 예. 그게 4천억 달러가 됐고요. 그게 또 5천억 달러가 됐고 마지막에 500억 달러를 또 덧붙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5,500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면 우리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거의 마지막 결말로 갈 부분에 똑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협상에 대한 어떤 테크닉, 기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조금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미국 측은 거의 4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정부 측 확인이 아니라 블룸버그 같은 이제 외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와 함께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의 이제 대응 카드 이것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일본은 관세를 15%까지 줄였는데 우리도 이제 이 정도까지 가려면 미국에 어떤 카드를 좀 내놔야 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액 자체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초에 생각했던 금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예.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그러네요. 차이가 예. 4천억 달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냈냐면 민간 기업들, 대기업들 또 그룹 총수들과 함께 1,000억 달러를 민간 섹터에서 모아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예. 그래도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천억 달러와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이와는 또 별도로 펀드 조성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쌀, 쇠고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액수 그 다음에 나오는 협상의 묘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놓고 보면 큰 틀에서의 그 투자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을 주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하고 뭘 쇠고기를 막고 방위비를 하고 이런 협상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크게 얼마 투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협상이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 부채는 어쨌든 좀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일단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이제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출 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떨어뜨리는 하향시켜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함께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다시 종부세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축이 지금 이제 월세화 현상, 예. 전세 월세화 현상, 그리고 이제 전세 아직까지는 전세 난은 아니지만 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 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 이건 솔직히 또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또 중산층 또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면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 자금이 아니라 예. 집은 사고 싶은데 6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뭐 일종의 이제 등록 말고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뭐 이런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 개인 간에 대출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원래는 뭐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을 하면 8에서 10%대, 뭐 10%대 안팎의 이자율로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이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 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규제에 따른 또 다른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당국,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P2P 시장의 현황들까지도 함께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민들의 이제 내 집 마련 확률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 틈바구니에서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혹시 우리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에 따르면 요번에 그 6억 대출 규제 나오고부터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 매매가 뭐 25%, 30% 가까이 급증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뭐 여기선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이어서 자유롭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의 사례라든가 캐나다의 사례들을 좀 보면 이 중국의 큰 손들이 알짜 지역의 부동산을 다 매집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집값을 올리거나 혹은 이 렌트비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언론이라든가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입 부분, 특히 중국인들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입법 발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신뢰성을 얻는 것이 역시 동등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 대출 받고 있게 한다면
우리도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되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를 못한다면 동등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인들도 함께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비 쿠폰도 좀 알아볼게요. 정부의 이제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나간 건가요? 두 부분인데요. 편의점과 실은 예. 더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전통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통시장은 상당 부분 벌써부터 활력이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소비 쿠폰을 신청했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돈을 쓰셨을 것 같은데 바로바로 쓰셔서 전통시장과 편의점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좀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한 달 정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좀 취합을 한 후에 어느 부분에서의 매출 또 어느 부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편의점도 그렇고 지금 속속 이번 소비 쿠폰에 있어서의 맹점들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게 담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담배를 이번 소비 쿠폰으로 살 수 있다는 거를 못 막아 놨기 때문에 이거 받아서 왜냐면 담배라는 것은 그냥 쟁여놓을 수가 있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담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죠. 특히 소비 쿠폰이라는 것이 어떤 소비의 마중물 차원이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일선의 소상공인 분들은 좀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상공인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담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담배를 쓰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하나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또 뭐 깡 부분들, 예. 상품권 깡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국이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때와 비교해서 그 사용의 만기가 한 20일 정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말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를 한 10월 말 정도까지. 왜냐하면 소비라는 걸 집중해서 폭발시키는 게 이제 더 효과가 있으니까 11월 말까지 쓰는 걸 좀 앞당겨 주세요. 또 이런 의견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소비 쿠폰 발행 이후에 일부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가격을 올리는 어떤 물가 인상 움직임도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받은 돈 쓰니까 가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커피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00원, 저기 나와 있네요. 500원 정도를 올린다던가 일부 꼼수 인상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저게 가격 인상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잖아요. 예. 내 돈 15만 원이라기보다 받은 돈 15만 원이면 슬금슬금 올릴 때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저런 부분, 왜 저게 문제냐면 저렇게 되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저게 마치 또 하나의 가격으로 굳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들도 저 이제 소상공인 분들 측에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거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국이 15만 원, 이제 많게는 5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55만 원을 써. 그러니까 1, 2차 추경에서 50조까지만 써라는 게 아닙니다. 15만 원을 쓰고 내 돈 5만 원, 내 돈 10만 원까지 함께 쓰는 이제 소비의 마중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일단 그런 마중물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야지만 한 달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소비 쿠폰 이후에 얼마나 플러스 알파의 소비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낮의 태양이 가장 뜨거운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현재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 보이시죠? 이렇게 10분 전까지만 해도 위에 동그란 모양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 방송을 준비한 지 10여 분 만에 이렇게 다 뚝뚝 흘러내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모습이고요. 또 손가락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스크림만 봐도 오늘 더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또 직사광선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경기 광명이 37.3도, 강원 삼척 신기면이 37도까지 올라 있고요. 이틀째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서울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이 38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정점을 찍겠고요.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만조시에는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